네. 뭐 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정호용입니다. 사진이 저도 있는지 몰랐는데 아마 제가 지인혁 교수님한테 이제 포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발표를 이렇게 수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이제 명망 높으시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연구자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나름 30대입니다. 아직 30대니까 30대의 패기로 즐거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이면서 정책 세미나가 조금 잘 이렇게 좀 진행이 되려면은 중간중간에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주셔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저를 딱 수습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달라고 하면 보통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에게 제가 명함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명함 주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원래 이제 고시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나름 행정고시 52회 최연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행시 52회니까 2008년에 행시를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붙어가지고 세종 들어가기 전 과천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뜻이 있어가지고 미국 위스콘신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이제 대학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기재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논문이고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제 첫 논문이어가지고 좀 애정이 가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료의 고양 편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기사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예산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이제 예산 심의 처리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보도 자료가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관료는 영원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뭐냐면은 기재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에 관한 국회의원의 힘은 반쪽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정부의 기사도 관련된 기사, 윤석열 시대 하면서 재정부가 금융정책까지 있는데 이제 예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재부가 굉장히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은 이제 기재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재부의 권력이 특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이제 한 2년 전이죠. 2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180명이 구성되었을 때 기재부와 경제학 교수 현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죠. 지금 추경 총리도 장관으로 계시고 있고, 지금 차기 장관으로 많이 지목되고 있는 최상목 장관님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기용 기재부 부시는 지금 복지부 장관 하고 계시고, 인수위원 들어가신 분들 중에 기재부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각 분과마다 두세 명 이상씩 이렇게 당연히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신문 기사,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산 관료들,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관료가 자신의 고향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는지,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밝혀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기재부 관료가 자기 고향에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한다면은 왜 그러는지 저희가 추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추론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가설 중에서 어떤 가설이 좀 더 타당하고 유력한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재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문제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게 사실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럴 오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료의 부패 같은 문제를 주장하는 논문이 전혀 아닙니다. 부패를 주장하는 논문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떠한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과 같은 제도적 특성상 관료가 지대 추구 행위, 렌트 시킹이라고 하죠. 그 지대 추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관료의 지대 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 그런 제도적 개혁이라는 게 사실 이제 윗선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큰 방향,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 어떠한 관료나 정치인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자원, 특히 재정이랑 법률과 같은 공공자원, 중요한 공공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논의는 19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진 큰 리터러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치경제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드로 윌슨이죠. 그 프린스턴 지금 우드로 윌슨 스쿨에 있는 그 윌슨, 이런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 같은 거를 말하기도 했고, 니스카넨은 이제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중요한 논문, 1971년에 쓴 논문이고 이 논문은 아직까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다브스키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죠. 그래서 윌다브스키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산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정치적인 과정이다. 그걸 주장합니다. 타당합니다. 자, 그러한 전통적인 논의를 토대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실증 경제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떠한 정부 공공자료라든지 민간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관료랑 정치인이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관료와 정치인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 우리나라 맥락에서 보면은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우리 처음 만나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아, 저 누구누구이고 나이 보통 말씀하기도 하고 학번 같은 거 말씀하고 출신이 어디 있지? 저 어디 광주 출신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어떠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이 고향, 내가 어디 출신인가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재밌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위스콘신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미국 친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 네브라스카에서 왔어. 나 매사추세츠에서 왔어.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정체성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서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시화 하지 않으면은 그 주의 정체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미국 정치도 보면은 주별로 정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죠. 사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 어떠한 관료와 정치인의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예산 배분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가 최근 2010년대 후반부터 중요하고 유명한 경제학 저널에 이제 경제학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논문은 베트남과 인도 사례를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이라는 고향이라는 정체성이 공공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측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맥락에서 고위 관료들에게 고향은 앞에 고위라는 표현을 썼죠. 어느 정도 승진을 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들어가가지고 납급, 각급, 그리고 1급, 그리고 정무직 그렇게 노릴 수 있는 출신들의 공무원들에게는
고양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고공단에 들어가서부터. 그 고양이라는 게 사실 서울 이런 수도권은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 제주 이런 지역, 특히 지방 출신에게 이 고시 합격이라는 게 아직도 큰 의미로 작동을 하고, 이 고위관료 승진에 있어가지고 고양이라는 정체성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검색을 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뭐냐면은, 아직도 시골은 조금, 저도 충청부터 단양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굉장히 시골인데, 그 시골은 재밌는 게 뭐 서울에서는 서울대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하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게 워낙 특수한 사례여가지고 누가 별만 달아도 크게 현수막 붙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수막 한 두세 개씩은 걸리는 거 경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역 신문에서도 그 사람들 특별히 대우해줘가지고 기사 써주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는 특히 약간 행정고시라는, 특히 그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입신양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입신양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청운의 꿈을 꿈고 높은 자리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힘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고양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한 출세욕을, 그러니까 출세욕이라고 하죠. 그 커리어를 아는 그 출세욕 때문에 관료가 고양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관료가 더 똑똑해가지고 고양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부패를 얘기하는 거는 성급합니다. 실제로 지역 정부들, 지방 정부들은 최근에 이제 세종으로 기재부가 내려와가지고 더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고양을 매개로 기재부에 있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랑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있던 충청북도만 해도, 제가 충청북도 이제 단양 출신이니까 충청북도에서 청주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세종에다가 따로 충북사무소를 열어가지고 사무관 한 명을 파견해 놓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매일같이 그 고향 출신, 충북 출신의 공무원들, 주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 먹으면서 정보 얻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실제로 뭐 비단 충북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모든 지자체, 17개 지자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인사를 주요 보직에 운영하기도 하고, 세종사무소를 운영해가지고 학연지,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사무관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고시 출신이 아니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앙부처에 있는 주요 포지션에 있는 과장 끝에도 자기 학교 후배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밥 좀 한번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지방정부가 결국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얻으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중앙지방자치 구조에서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뭐냐면은 각 17개 지자체 도지사, 뭐 시장 말고 밑에 바로 그 다음 포지션이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부지사, 부시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가는 걸 이제 행정부지사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경제부지사, 경제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이라는 포지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포지션에 옛날에는 자신의 선거 활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임명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은 경제,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국장급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파악하진 않았는데 절반 이상은 기재부에서 파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우범기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 다 기재부 출신이죠. 그리고 신임정부 박창원 지금 예산실장, 지금 저기 예산 심의관 되셨죠? 여기는 이제 출마하실 예정이고 뭐 이런 분들, 그죠? 근데 부시장은
이런 자리가 나타나요. 결국엔 경기부시장에게 도지사 시장에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재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나의 지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필 관료 중에서도 기재부 관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예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과정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죠? 매년 사이클 매년 회계년도마다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에 넘기면은 이제 10월 2일부터 국회에서 한 2-3개월 동안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편성 권한, 국회는 심의 권한만 있는 거고 현재 정부에서 편성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편성 권한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가재정법상 심의할 때는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못합니다. 배분이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총액은 정부에서 그 한도 안에서 그러면은 이 행정부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작동되는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를 보면은 1월에서 2월 달에 기재부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 편성 지침을 보냅니다.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 지침을 줄 테니까 일단 내가 총액은 이만큼 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쓸지 편성을 해와라. 그러면은 타 부처 지자체가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짜겠죠. 그 짜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재부가 5월, 6월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난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예산 괜찮아, 이 예산 나빠. 사실 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재부 예산 관료들이 갑질을 한다. 흔히 말해 갑질을 한다. 또는 너무 박하게 군다. 라는 표현이 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재부라는 것은 곳간직이라고 하죠. 곳간직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타부처라든지 지자체는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아가지고 요구를 많이 할 것이고 그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로서 판단을 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쳐낼 건 쳐내야 되는 게 바로 기재부 예산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완성된 예산안은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산실입니다. 근데 이 예산실이 한 사무관, 기재부는 이제 주무관이 거의 없습니다. 고시 출신의 사무관 중심의 조직이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기획예산처, 그렇죠? 경제기획원 이렇게 이어져 오는 예산실 이쪽이 인력이 굉장히 300명 정도 되는데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게 300명을 각각의 부처와 각각의 법과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결국에는 한 명의 사무관이 한 개의 부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무관이 그 부처 전체의 예산안을 파악을 해야 되고 다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 시절에도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복지부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 예산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복지부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분들이 다른 부처의 고위직으로 많이 진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예산실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아는지 안 그만큼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조직도이기는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 분석 기간이 2008년과 2015년 사이이기 때문에 기재부 조직도 고위공무원을 보면은 장관 있고 2차관 체제여가지고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차관 밑에 실장이 총 7명 있습니다. 조직 크기에 비해 가지고 자리는 적은 편이죠. 지금 요 앞에 이제 FTA 본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안 나와 있고 1차관, 2차관 있고 각각 밑에 국장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국장부터가 고위공무원 각급이고 그 국장 밑에 각각 심의관이 있어가지고 고위공무원 낙급
그래서 약 60에서 70명 정도의 고위 관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재부에서 고위 관료라고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보직을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인공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요 포스트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으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쪽에서 이런 포스트를 잡으면은 얘도 기재부 고위 관료, 정통 고위 관료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고위 관료들의 인사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인사 정보가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서울신문이라든지 다 인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실제로 예산 권한을 사용할 때 얼마나 힘을 작용하는지 그걸 실질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예산만 핵심을 따지자고 하면은 장관, 2차관, 그리고 예산실장부터 해서 쭉 특히 예산실장.